네, 안녕하세요. 농구 좋아하는 럿볼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도 꽤 흥미로운데요. NBA 선수라 하면 보통은 위압감과 승부욕이 넘치는 모습부터 떠오르게 되지만 그래도 이러한 모습은 경기 중에서만 내비칠 뿐 그 외에는 장난기 넘치고 유머러스한 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특히나 그들은 인터뷰 자리에서 장난을 이것저것 많이 치는데 온갖 엽기적인 행위로 해설위원들을 방해하거나 인터뷰하고 있는 팀원을 괴롭히기도 하고 심지어 아예 주인공의 자리를 강탈해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는 뜬금없이 카메라를 독차지하려고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 공룡같이 생긴 크리스 보쉬라고 하는 선수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그는 은근슬쩍 옆에 와서 춤을 추거나 마이크 덮개를 빼서 던져버리는 등 별의별 해괴한 방식으로 미친 존재감을 발산하고 다녔으며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걸 좋아하는 그는 경기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팀 내에서 1인자로 불려지고 싶어 했습니다. 한때 소시적에는 실력도 좋고 워낙 자존감이 높다 보니 자신을 스스로 팀의 중심이라고 치켜세운과 동시에 누군가를 보좌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무조건 거부감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허나 웬걸, 그러한 마인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이적을 거치자마자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1인자도 아니고 2인자도 아닌 제3인자의 길을 묵묵히 받아들였는데 대체 무슨 이유가 있었길래 그가 이렇게 희생을 감수하기로 하였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자신이 원하던 것을 얻을 수 있게 될지에 대해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4년) 미국 텍사스주의 댈러스에서 태어난 크리스 보쉬는 일찍이 4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농구를 시작하였으며 워낙 키에 대한 유전자가 월등하다 보니 경기를 뛸 때마다 항상 센터나 파워포워드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롤모델을 가지고 있듯이 그도 역시 자신과 비슷한 포지션에서 활동 중인 케빈 가넷이라고 하는 NBA 선수에게 빠져 있었는데, 당시 중학생이었던 보쉬는 매일매일 가넷의 다재다능한 플레이 스타일과 박력 있는 행동들을 따라하였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우렁찬 함성은 나중에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NBA는 너무나도 높은 꿈이라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그래픽 디자이너를 직업으로 삼으려 했는데요. 그러나 당시 16살이었던 그의 키는 무려 200cm를 넘은 상태였고 하물며 이미 농구부에서 에이스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구로 통할 실력을 갖췄기에 1년 뒤 3학년이 되자마자 그는 NBA를 목표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텍사스주의 수많은 학교들과의 리그 경쟁 속에서 준우승을 달성하였고 더 나아가 학년 상관없이 전국 최고의 300명만 뽑히는 ABCD 캠프에도 참가하게 되었으며 이곳에 찾아온 대학 스카우터들로부터 눈도장을 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경기를 뛰었던 그는 첫 판부터 존재감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자신보다 한 살이 어린 상대편 르브론 제임스에게 말이죠. 그래도 4일 동안 치렀던 다른 사람들과의 대결에서는 훌륭한 활약을 보이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 텍사스주의 리그 대회를 40승 0패로 우승까지 해낸 덕분에 보쉬는 전국 졸업생들 중 13등의 평가를 받으며 명문으로 알려져 있는 조지아텍 대학교로 진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기에 주전으로 발탁된 그는 팀 내에서 가장 높은 평균 15.6득점을 기록하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9개 학교가 속해 있는 지역구에서도 슈팅 성공률과 블락 개수를 모두 1등으로 달성하였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 시즌이 끝난 뒤 신인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뛰어들은 2003 NBA 드래프트에서는 58명 중 4번째로 지명을 받았으며 이때 그를 뽑아준 팀은 연고지가 캐나다에 위치한 토론토 랩터스였습니다. 2m 11cm의 키로 빅맨 포지션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었던 크리스 보쉬. 하지만 정작 중요한 몸싸움은 체중이 95kg밖에 되질 않아서 꽤나 불리한 상태였는데요. 그래도 볼핸들링이 준수하고 날씬한 만큼 드리블 스피드가 빨랐기에 이를 가지고 힘에 대한 약점을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었습니다. 커리어를 시작한 지 14경기 만에 완전히 주전으로 탈바꿈한 보쉬는 역대 최고의 덩크왕이라고 불리는 빈스 카터와 함께 경기를 뛰면서 토론토 랩터스를 이끌어 나갔고 이에 따라 그에게 거는 팬들의 기대 심리는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게다가 코치의 지시를 따라 식단을 소고기 위주로 바꾼 뒤로는 1년 만에 13kg를 찌워냈으며 이걸로 조금이나마 골밑에서의 경쟁력을 지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차 0405 시즌 도중에 빈스 카터가 다른 팀으로 떠나자 그가 맡아왔던 에이스의 역할을 저절로 보쉬가 이어받았는데요. 3년차를 맞이하고 나서 수없이 주어지는 기회 아래 평균 22.5득점을 기록해낸 그는 커리어 처음으로 올스타의 영광을 달성해내기까지 하였습니다. 플레이 스타일은 일반 빅맨들과 조금 다른 편이었는데 보통은 골밑에서 등을 쥐고 몸싸움을 하는 포스트업을 즐겨하지만 보쉬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상대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플레이하는 걸 선호하였습니다. 몸무게가 적게 나가 파워는 부족할지 몰라도 운동 능력만큼은 동포지션 대비 매우 훌륭했기 때문에 항상 저돌적으로 돌파를 감행하여 득점을 창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반칙들도 수많이 얻어냈습니다. 시도한 자유투의 개수만 하더라도 4년차였을 때 전체 선수들 중 6등, 그리고 빅맨 중에서는 1등을 달성하였으며 그만큼 보쉬의 파고드는 능력은 리그에서 알아줄 정도였습니다. 더군다나 상대 입장에서는 이를 막겠다고 거리를 벌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는데요. 왜냐면 드리블 뿐만 아니라 미드슛과 패스에 대한 시야까지 좋았기 때문에 보쉬에게 빈틈을 주었다가는 실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이 같은 활약으로 꾸준히 평균 22득점을 냈던 그는 밑바닥 순위권에서 헤매고 있던 토론토를 동부 3등으로 끌어올려냈고 그 다음 시즌에도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하였으며 이러한 활약을 인정받아 베이징 올림픽 때에는 미국 대표팀으로 차출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메달을 따고 돌아와서도 토론토의 핵심 공격수이자 리그 내 최상위권 빅맨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뒷받쳐줄 조력자가 부족한 탓에 팀은 다시 밑바닥으로 가라앉게 되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었지만 어쩔 수 없이 동기부여를 잃어버린 보쉬는 0910 시즌을 마무리한 뒤 토론토를 떠나 마이애미 히트로 건너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곳의 에이스인 드웨인 웨이드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때마침 NBA 넘버원 슈퍼스타 르브론 제임스도 마이애미로 이적했다는 깜짝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각 팀의 핵심 멤버가 한 곳으로 뭉침으로써 이젠 어느 팀이 우승할지에 대한 전망은 불보듯 뻔해졌습니다. 평균 득점 같은 경우 이 3명의 전체 순위는 바로 직전까지 르브론이 2등, 웨이드가 5등, 보쉬가 9등이었으며 심지어 선수의 경기력에 대한 효율성을 판단하는 지표에서도 3명 모두 4등 안에 들어가는 거물급 스타였습니다. 즉 한마디로 슈퍼팀이 되어버린 것인데요. 지난 7년 동안 아무것도 해낸 것이 없어서 의기소침해했던 보쉬는 뜻밖의 우승을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에 몹시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막상 시즌을 시작하고 나서는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5명인 반면에 공은 1개이다 보니 공격 전술과 볼에 대한 소유권을 자신보다 더 위상이 높은 르브론과 웨이드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해 보쉬에게 들어가는 공격 기회는 과거 토론토 시절보다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팀의 주인공이었던 그가 이제는 보조 역할에 불과한 선수가 된 것이며 게다가 애시당초 골밑에서 치열한 몸싸움과 함께 허드렛일을 잘해주는 수비형이 아니라 공격에만 주로 특화된 스타일이라서 두 선수에게 밀려 행동 반경이 축소된 것을 다소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허나 대업을 이루려면 자신이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에 조금씩 맞춰나갔는데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적응을 마치자 마이애미 히트의 경기력은 12연승을 달성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강해졌습니다. 그들은 골밑에 빅맨을 배치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줄이고 모두가 넓게 퍼져서 돌파 공간을 만드는 거에 주력했으며 이걸 토대로 르브론과 웨이드가 상대 수비진을 수월하게 휘젓고 다녔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데에는 무엇보다 보쉬의 훌륭한 미드슛 능력 덕분이었는데요. 정확도가 높다 보니 상대 빅맨들은 어쩔 수 없이 바깥에 위치한 그를 막기 위해 골대를 비워놓을 수밖에 없었고 그럴수록 르브론과 웨이드는 더 쉽게 득점을 창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보쉬는 둘을 위해 스크린 몸빵을 서준다거나 드리블 돌파로 상대 선수들의 시선을 쏠리게 한 뒤 찔러주는 동료의 패스를 받고 오픈 찬스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팀 전술이 공격 리바운드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마이애미는 이걸 상쇄하고도 남을 스피디한 돌파와 장거리 슈팅이 훌륭한 자원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승을 향한 이들의 빠른 진격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플레이오프에 돌입한 마이애미 히트. 첫 번째 라운드에서 만난 상대는 필라델피아였으며 여기서 보쉬는 평균 20득점에 가까운 활약과 르브론과 웨이드보다 높은 48%의 필드골로 5경기 만에 마이애미 히트의 2라운드 진출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맞붙게 된 적은 보스턴 셀틱스였고 이때 그는 어릴 적 자신이 동경했었던 케빈 가넷을 상대하게 되었는데요. 34살임에도 불구하고 가넷은 여전히 과거 수비왕의 위엄을 갖추고 있었지만 보쉬 또한 이와 똑같이 보스턴의 공격을 무력화시켰고 시리즈 점수를 앞서가고 있는 상태에서 2대2 동점이 될 뻔한 4차전 연장에서는 치열한 접전 아래 르브론이 실패한 마지막 슛을 간발의 차이로 건져 올리면서 상대의 추격을 좌절시켰습니다. 그리고 스코어 3대1로 시작된 5차전에서는 케빈 가넷까지 완벽히 따돌린 뒤 10점차 대승을 거두며 2라운드를 종결지었습니다. 이러한 보쉬의 활약은 결승전 티켓을 걸고 싸우는 시카고 불스와의 3라운드 대결에서도 빛을 발했는데요. 비록 1차전은 21점 차로 마이애미가 대패하긴 했지만 이날 그는 양팀 선수들 중 가장 높은 30득점을 꽂아 넣었고 그 다음 2차전을 이기고 나서 시리즈 동점을 만든 뒤에 맞이한 3차전에서는 상대 수비수들의 견제를 완전히 부셔버리며 자신의 주특기인 미들슛을 쉴 새 없이 퍼부었습니다. 72%의 높은 슈팅 성공률을 자랑한 보쉬는 이번에도 두 팀 사이에서 최다 득점자가 되었고 이어서 4차전과 5차전마저도 승리로 쐐기를 박음으로써 마이애미 히트를 대망의 결승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때 반대편 서부 지역에서는 댈러스 매버릭스가 정상을 차지하고 이 자리에 도착하였는데요. 상대편 에이스는 바로 다름 아닌 덕 노비츠키였습니다. 그는 학다리 페이더웨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려운 동작임에도 성공률이 높고 수비수 입장에서는 아무리 막으려 해도 손이 닿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불가사의 기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필 포지션이 파워포워드여서 그와 똑같은 보쉬는 1대1 대결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역시나 예상대로 1차전부터 노비츠키의 득점포는 전체 선수들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르브론과 웨이드의 든든한 활약 덕분에 이날 두 팀의 치열한 접전은 마이애미의 승리로 끝이 났으며 덩달아 앞으로의 판도가 훨씬 더 유리해질 수 있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노비츠키의 손가락 하나가 힘줄이 끊어졌다는 것.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 손가락은 슛을 쏘는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었으며 그래도 조금은 평정심이 흔들릴 만도 할 텐데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보쉬의 수비를 가차없이 무력화시켜버린 그는 경기 종료 7분을 남겨둔 상태에서 14점 차의 열세를 극복한 뒤 마지막 위닝샷까지 장렬하였습니다. 이에 질세라 보쉬 또한 3차전을 위닝샷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댈러스의 사기를 꺾었는데요. 게다가 이날 이후로 노비츠키가 고열 독감에 걸려준 덕분에 4차전 또한 사실상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허나 놀랍게도 이 환자는 경기장에 나와 혓바닥을 내밀며 마이애미의 수비진을 농락하였고 이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패배해버린 크리스 보쉬는 그 다음 5차전과 6차전에서도 노비츠키의 공격에 속수무책 당하면서 르브론과 웨이드와 함께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이걸로 그는 커리어 처음으로 우승 문턱에 대한 높이를 뼈저리게 실감하였고 할 수 없이 다음을 기약하기로 하였는데요. 하지만 노비츠키에게 한없이 무기력했던 자신의 모습과 이제까지의 노력이 전부 물거품으로 되었다는 사실에 몹시 슬퍼한 보쉬는 결국 울분을 참지 못한 채 무릎을 꿇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